나가. 나는 이제 너희들 5분 대기조 안 한다. 너희 급할 때만 찾는 119 구조대도 아니고 심심할 때 씻는 꿈도 아니야. 나는 내 인생 살러 갈 거다. 당장 나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는 미술관에 온 기분이 듭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힌 편지. 보라색 크레파스로 그린 정체불명의 강아지 그림. 손때 묻은 자석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문을 볼 때마다 제 지난 6년이 거기 매달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50분. 제 몸에는 알람 시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멸치 육수 끓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저는 현관문을 닦으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노란 학원 버스가 끼익 하고 멈추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우당탕탕 발소리.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세 요일은 제 인생의 기둥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도, 심지어 남편 기일 제사 준비마저도 이 요일들을 피해 잡았죠. 큰아들 민석이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당연하다는 듯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못 믿겠고 어머니밖에 없어요. 며느리 지은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6년을 바쳤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아이들 간식은 내 손으로 만들었고 눈이 침침해도 잠들기 전 동화책 3권은 꼭 읽어줬습니다. 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라는 그 말 한마디면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6년의 시간이 문자 한 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린 건 간식을 막 식탁에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 저 10분 늦어요. 혹은 애들 감기약 먹이셨어요? 같은 문자였을 텐데. 내용을 확인한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읽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수랑 준이 영재학원 브라이트 반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늦게까지 케어해 준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학원차 타고 바로 오면 되니까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짐 정리하러 주말에 들를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뒤에 붙은 느낌표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학원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이 갈 준비는 됐는지, 그리고 6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제 생각은 어떤지 아무런 질문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를 새 모델로 교체하듯 이제 필요 없으니 수거해 가세요라는 통보. 멍하니 서 있는데 창밖으로 노란 버스가 섰습니다. 지수와 준이가 내립니다. 평소 같으면 제게 달려왔을 아이들이 정류장에 서 있는 며느리의 차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며느리가 오늘 반차를 썼나 봅니다. 차에 타기 전 둘째 준이가 우리 집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 저 손톱 깎아주는 것도 제 몫이었는데. 차가 멀어지고 집안에는 멸치 육수 끓는 소리만 요란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TV 소리가 섞여 정신이 없더군요. 민석아, 며느리한테 문자 받았다. 학원 보낸다고. 아, 네. 엄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 했는데 지은이가 워낙 바빠서 문자로 먼저 드렸나 봐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잖니. 애들이 적응은 하겠냐? 내가 하던 건.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엄마가 봐주는 게 고맙긴 한데 솔직히 엄마 방식은 그냥 먹이고 재우는 거잖아요. 거기는 원어민 교사의 코딩 수업까지 다 해준대요. 애들 미래 생각해야죠. 먹이고 재우는 거.
제 6년이 그냥 먹이고 재우는 일로 요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자식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알았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색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치우지도 못한 채 저는 밤이 깊도록 부엌 불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했습니다. 내 지난 6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오전 7시에 눈이 떠졌지만 아이들 등원 전쟁을 치르러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아랫집 사는 친구 명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너 오늘 시간 되지? 나와. 커피나 한잔하자. 동네 카페 구석진 자리, 명숙이는 뜸을 들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너, 며느리가 애들 학원 보낸다며? 응, 그렇게 됐어.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런다는데 어쩌겠니? 저는 애써 쿨한 척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명숙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핸드폰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이거 보여줄까 말까 밤새 고민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네 며느리 이 지역 맘카페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알지? 화면 속에는 익숙한 아이디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 드디어 시월드 육아 탈출. 전문 학원 등록했어요. 손이 떨려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맞벌이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손 빌렸는데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애들한테 자꾸 옛날 이야기나 해주시고 간식도 촌스러운 찐 고구마 같은 것만 주시고 무엇보다 교육관이 너무 달라요. 애들이 할머니랑 있으면 버릇만 나빠지고 스마트해지질 않더라고요. 남편 꼬셔서 겨우 비싼 영재학원 등록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요. 눈치 안 보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고예요. 시어머니 삐지실까봐 감사하다고 문자는 보냈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촌스러운 간식. 버릇만 나빠진다. 속이 다 시원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육아는 한계가 있죠. 공짜로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커피 맛이 잿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요즘 젊은 애들 다 저기서 스트레스 푼다더라.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던 그 시간, 며느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저를 무능하고 눈치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흘린 땀은 비전문적인 노동이었고 제가 쏟은 사랑은 교육의 방해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학원에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필요할 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봉사를 요구했고 필요가 없어지자 비전문가라는 딱지를 붙여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일주 14일. 6년 전 첫 손주가 태어나기 직전 제가 가려고 모아뒀던 여행 적금 만기 때 받은 팸플릿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저는 여행을 취소하고 산후조리를 도왔었죠. 어머니, 나중에 꼭 보내드릴게요. 하던 아들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먼지 쌓인 팸플릿을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지 못한 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습니다. 가족이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처참한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스위스 여행 상품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제일 빨리 떠날 수 있는 걸로요.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리던 얼굴. 이제 그 얼굴을 지우고 김영자라는 이름 석자를 찾아 떠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잊고 있었던 제 심장 뛰는 소리였습니다. 제3장, 나 너희들 5분 대기조 아니다.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저렴한 세트가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빨간색 카드 케이스로 아주 튼튼한 놈을 골랐습니다. 점원이 따님이 쓰실 건가 봐요? 라고 묻길래 아니요, 제가 쓸 겁니다. 아주 멀리 갈 거거든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착착 준비를 해나가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학원이 주말엔 안 해서요. 점심때 잠깐만 봐주시면 돼요. 역시나 또 통보였습니다. 부탁이 아닌 확인. 거절은 예상조차 하지 않는 당당함. 예전 같으면 그래, 몇 시까지 가면 되니?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1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선약이라니요? 무슨 약속이요?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소파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갑자기 그 소파가 사라진다고 하니 당황한 거겠죠.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다. 중요한 약속이야. 아니, 친구 만나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는 축의금 내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오면 되는데 딱 3시간만 봐주시면 되잖아요. 지은이 지금 난리 났어요. 민서가 학원이 그렇게 좋다며 주말 케어는 안 해준다니 전문가들이라며 엄마 비꼬지 마시고요. 지금 급하다니까요. 비꼬는 게 아니었습니다. 팩트를 말한 것뿐인데 아들은 발끈합니다. 안 된다. 너희끼리 해결해라. 뚝. 전화를 먼저 끄는 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이상하게 속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씩씩거리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들이 성큼성큼 들어와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놈의 약속이길래 손주들 봐주는 걸 거절해요? 우리가 뭐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좀 서운해요. 학원 보낸다고 해서 삐지신 거 알겠는데요. 이건 너무 유치하시잖아요. 저희 곤란한 거 뻔히 아시면서. 유치하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펼쳐두었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탁 하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음 주에 스위스로 떠난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위스요?
혼자서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다. 6년 전부터 미뤄왔던 거야. 너희 애 낳으면서 포기했던 내 꿈이다.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행이 문제예요? 나중에 보내드릴게. 지금 애들 봐줄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취소하세요. 위약금은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지난 6년간 참아왔던 말들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소? 위약금? 민서가, 너는 내 인생이 돈 몇 푼이면 취소하고 변경할 수 있는 싸구려로 보이니? 아니, 엄마. 말이 심하시네. 현실적으로. 현실? 그래, 현실적으로 말해보자. 너희 나한테 월급 줬니? 아니지. 고맙다는 말 진심으로 해본 적 있니? 그냥 당연했지.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맘카페에 쓴 글 봤다. 내 간식이 촌스럽고 내 육아가 구식이라서 속 시원하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리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구식이고 촌스러운 할머니한테 왜 또 애를 맡기려 드니? 너희가 말하는 그 대단한 전문가한테 맡기렴.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그건 오해예요. 라며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 나는 이제 너희들 5분 대기조 안 한다. 너희 급할 때만 찾는 119 구조대도 아니고 심심할 때 씹는 껌도 아니야. 나는 내 인생 살러 갈 거다. 당장 나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엄마의 서슬 퍼런 모습에 아들 내외는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듯 나가자마자 저는 문을 쾅 닫고 도어락을 잠갔습니다. 철커덕. 그 잠금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지만 제 입가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나 살아있구나. 김영자, 아직 살아있었어. 스위스의 공기는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청량한 얼음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라켄의 만년설이 보이는 작은 샬레 산장 호텔. 저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지만 멸치 육수를 끓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호텔 조식으로 나온 각 구운 크루아상과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봅니다. 노란 학원 버스 대신 빨간 산악열차가 그림처럼 지나갑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애들은 밥을 잘 먹었을까? 비 오는데 우산은 챙겼을까?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봤죠. 하지만 한국에서 오는 연락이라곤 아들의 부재중 전화와 며느리의 구구절절한 변명 문자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융프라우 요흐의 눈보라를 맞으며 루첼은 호수의 백조들을 보며 저는 63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자야, 너는 뭘 좋아하니? 나는 걷는 걸 좋아해. 바람 냄새를 좋아하고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이 고요함을 좋아해. 어느 날 그린델발트의 벤치에 앉아 한국인 대학생 배낭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할머니, 혼자 여행 오셨어요? 진짜 멋지세요. 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그들에게 저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주름은 자글자글했지만 눈빛은 20대 때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아들 민석이에게서 온 장문의 메일을 확인한 건 여행 2주 차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죽을 맛입니다. 학원차가 늦게 와서 지은이가 회사 조퇴하고 애들 픽업하고 있어요. 집안 꼴은 엉망이고 애들은 밥 맛없다고 할머니 김치전 찾으며 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준이가 낯가림이 심해서 하루 만에 그만두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빈틈없이 저희를 챙겨주셨는지 엄마가 안 계시니까 뼈저리게 느낍니다. 맘카페 글. 지은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고 있어요. 저도 죄송해요. 엄마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메일을 읽는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장 돌아가야 하나 하는 조바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생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의 부재가 그들에게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하찮은 게 아니었음을 그들이 몸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엽서 한 장을 샀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설경이 담긴 엽서. 거기에 딱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너희 몫의 삶을 잘 살아내거라. 돌아가면 웃으며 보자.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행복한 김영자로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스위스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잘했다. 김영자.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호장. 나는 보모가 아니라 할머니란다.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수와 준이가 달려와 제 허리춤에 매달렸습니다. 한 달 새 아이들이 훌쩍 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쑥스러운 듯 서 있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아들의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되어 구깃구깃했죠. 그 꼴을 보니 웃음이 피식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들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네. 그래. 내 인생 최고의 한 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차렸겠지만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배달 음식과 케이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겐 스위스 초콜릿을, 아들 부부에겐 제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을 액자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제가 입을 열자 부부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는 평일에는 오지 않을 거다. 너희가 도우미를 쓰든 학원을 보내든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건 부모인 너희 몫이야. 아들이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대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너희가 쉬고 싶을 때나 데이트하고 싶을 때, 그때는 내가 애들을 봐주마. 일로서가 아니라 내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그때는 내 방식대로 놀아줄 거다. 흙장난도 하고 촌스러운 찐 고구마도 먹이면서. 그래도 되겠니?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니,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1년에 한 달은 나 휴가 갈 거다. 그때는 찾지 마라. 와, 할머니 또 비행기 타요?
손주 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행가가 될 거거든.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그 공허한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지만 저는 알람을 끄고 잘 겁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하러 갈 겁니다.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제가 스위스에서 찍어온 사진 엽서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김영자의 인생이 나란히 붙어 있는 풍경. 이게 진짜 가족이겠죠.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